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루마니아에서 의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한국 드라마 하나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건너와 사랑을 찾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꿈을 접고 공장에서 일하게 된 그녀의 선택, 그리고 그 속에서 찾은 진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는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아델리나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의 한 아파트에서 아델리나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재생되고 있었죠. 이미 세 번째 정주행이었지만 볼 때마다 새로웠어요. 자막을 따라 읽으며 한국어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을 본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한국 드라마야? 의대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아델리나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델리나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친구가 추천해준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적인 모습이 조화를 이루는 장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특히 드라마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가족애와 희생정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델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의학과 3학년이던 아델리나에게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오직 한국만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격렬했죠. 왜 하필 한국이야? 의료 선진국도 많은데? 굳이 아시아까지 가야 하니? 아버지는 목소리를 높였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델리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 엄마, 저는 정말 한국이 궁금해요.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문화인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공부하고 싶어요. 아델리나의 간절한 눈빛을 본 부모님은 결국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1년 후에는 반드시 돌아와서 의사가 되겠다는 약속, 그리고 매주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 아델리나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초 회화를 익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들도 읽어봤습니다. 친구들은 왜 그렇게까지 하냐며 의아해했지만 아델리나는 새로운 도전에 설레고 있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아델리나는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공항에서 나온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간판들,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지하철 노선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지도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가 바로 장도윤이었죠. 전 해병대 출신답게 듬직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델리나가 들고 있는 짐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어요. 혹시 유학생이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델리나는 서툰 한국어로 기숙사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윤은 아델리나에게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들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친절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델리나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숙사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고 학교 식당에서 먹는 김치찌개와 된장국의 맛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의 대화도 즐거웠어요. 중국에서 온 리밍, 베트남에서 온 투안, 그리고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까지 모두가 한국이라는 새로운 땅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죠. 기숙사 룸메이트는 한국 학생인 수지였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아델리나 언니,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불고기랑 비빔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특히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들이 신기해요. 이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를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수지는 아델리나에게 한국의 젊은이 문화도 알려줬어요.
카페 문화, 치킨과 맥주 조합, 그리고 찜질방 같은 것들 말이죠. 도윤과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이었는데 점점 매일 저녁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델리나에게 한국의 여러 곳을 소개해주고 싶어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등산 모임이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한국 사람들이 왜 등산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델리나는 기꺼이 따라 나섰죠. 북한산에서 맞은 가을 단풍은 루마니아에서 본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전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루마니아에도 산이 많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아델리나의 감탄에 도윤은 뿌듯해했습니다. 한국의 산은 조금 특별해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거든요.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델리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50대 김 아저씨가 김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오셨다고요? 정말 먼 곳에서 오셨네요. 우리나라 어때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델리나의 대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렸어요. 박 아줌마는 아델리나가 김치를 잘 먹는다며 신기해했죠. 어머, 외국 사람이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 대단해. 그 순간 아델리나는 진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에 돗자리를 펴고 둘러앉아 도시락을 나눠 먹는 문화도 새로웠어요. 각자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아델리나 씨, 루마니아에도 이런 등산 문화가 있어요? 네, 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건 없어요. 정말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한옥마을을 걸으며 도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해병대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그때 배운 게 있다면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외국에서 혼자 온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래요. 도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아델리나는 그 순간 도윤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남자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아델리나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루마니아로 돌아가서 의대를 마쳐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 더 머물러야 하는지.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었고 의사라는 꿈도 포기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무엇보다 도윤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런 아델리나의 마음을 눈치챈 도윤이 용기를 냈어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어느 저녁 아델리나, 저와 결혼해주세요. 한국에서 함께 살아가요. 당신이 의사가 되는 꿈도 한국에서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아델리나는 당황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저는 아델리나를 사랑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가 일터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뇌경색이었죠. 응급실로 실려가신 아버지를 보며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앞으로 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고 도윤의 공장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델리나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저도 일할게요. 함께 돈을 벌어서 아버지 치료비를 마련해요. 가족이 되면 함께 해야죠. 아델리나, 당신은 의대생이에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할게요. 도윤이 말렸지만 아델리나의 의지는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이게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아델리나는 도윤이 다니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비자 문제와 언어 문제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윤이 다니는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받아준다고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제가 공장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괜찮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은 왜 굳이 그래?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 텐데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같은 의대생인 프랑스 친구 피에르는 너 정말 미쳤어?
의사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며 말렸어요. 루마니아에 있는 부모님은 더욱 걱정했죠. 우리 딸이 한국에서 공장 일을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당장 돌아와. 하지만 아델리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지만 아델리나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면접 날 아델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에 들어섰어요. 기계 소리가 요란했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보는 공장 환경이 낯설었지만 새로운 도전이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어요. 첫 출근 날 아델리나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 라인에 섰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일과였어요.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무거운 자동차 부품들을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려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에 10kg이 넘는 부품들을 하루 종일 옮기니 온몸이 쑤셨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붓고 안전장갑을 껴도 손에는 물집이 생겼습니다. 첫날 집에 돌아와서는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죠. 정말 괜찮아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처음이라 그런 거예요.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아델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의대생으로 지낼 때는 이런 육체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어요. 공장 아줌마들은 처음에는 아델리나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머, 외국 아가씨가 여기서 일해? 대학생이라며? 왜 굳이 여기서 일하는 거야?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아델리나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휴식 시간에도 다른 일을 도우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본 아줌마들의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참 성실하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이순희 아줌마가 다른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맞아. 처음에는 금방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의외로 끈기가 있어. 점심시간이 되면 아줌마들이 김치를 나눠주고 커피 믹스와 초코파이를 건네줬어요. 아델리나야, 이거 먹어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야. 감사해요. 정말 맛있어요. 이런 소소한 배려들이 아델리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델리나도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10개도 힘들게 옮기던 부품을 이제는 30개씩도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델리나야, 남자친구가 여기 다닌다며? 어떤 부서야? 품질관리부에서 일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혼 계획도 있고? 네, 곧 할 예정이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의 어머니가 깜짝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들 도시락을 들고 온 김에 며느리도 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죠. 공장 앞에서 기다리시던 어머니는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오는 아델리나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얘야, 고생이 많구나. 너 같은 며느리 어디서 찾아? 우리 도윤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그 순간 아델리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도윤이와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동료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아델리나의 말에 어머니는 더욱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마워, 얘야.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미역국과 갈비찜을 먹으며 아델리나는 한국 가족의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가족 문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아델리나는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실함은 물론이고 의대에서 배운 기초의학 지식이 뜻밖의 도움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해주거나 건강 관련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델리나야, 요즘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무거운 것을 들 때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서 드세요. 이런 조언들이 동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신입사원인 김철수 씨가 기계 조작을 잘못해서 손을 크게 베이는 사고가 난 거예요. 피가 많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아델리나가 재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먼저 출혈을 멈춰야 해요. 깨끗한 천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눌러주세요. 의대에서 배운 응급처치 지식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어요. 119는 불렀나요? 병원으로 빨리 가야 해요. 아델리나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김철수 씨는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서 공장 전체에서 아델리나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진짜 의대생 출신이었구나. 아델리나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공장장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대생 출신이라며? 정말 대단하네. 우리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며칠 후 공장장이 아델리나를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아델리나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안전관리 담당으로 일하면 어때요?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올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델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저 같은 외국인도 정직원이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실력만 있으면 국적은 상관없어요. 특히 의료 지식까지 있으니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예요. 공장장의 말에 아델리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단순 작업만 하던 아델리나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안전관리 담당이 되면서 공장 전체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건강관리도 도맡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델리나.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둘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도 흐뭇해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 이제 마음 놓고 살겠네. 도윤이 아버지도 알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아델리나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도윤아, 우리 이야기를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진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어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까요? 괜찮아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힘든 것도 좋은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 말이에요. 그렇게 루마니아 며느리의 공장 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 아델리나는 정말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아델리나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해서 공장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인사말로 시작된 영상이었어요. 화려한 편집이나 특별한 효과 없이 그냥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공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모습,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한국 음식 재료를 배우는 일상까지 모든 것을 가감없이 담았어요. 이게 바로 저희 부부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만 행복해요. 아델리나의 진솔한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백 정도였지만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0번, 한 달 만에 10,000번을 넘어섰어요. 댓글들도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럽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자랑스럽네요. 진짜 사랑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며 아델리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어요. 60대 박순자님이 남긴 댓글이었죠. 저는 50년 넘게 한국에서 살았는데 아델리나 씨 보니까 우리 딸 생각나네요.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아델리나는 댓글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니까요. 한국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델리나의 진솔한 답변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구독자 수가 1000명, 2000명, 5000명으로 늘어갔어요. 어떤 시청자는 왜 의대를 포기했냐고 묻기도 했어요. 아델리나는 이런 질문에도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지금 제가 하는 일도 소중해요. 공장에서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답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날 도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만들어 보자.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말이야. 유튜브로 번 돈이랑 우리가 모은 돈으로 시작해보자.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런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거든요. 아델리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공장에서 번 돈과 유튜브 수익으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든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루마니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뜸했던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델리나야, 우리가 한국에 가겠다. 네가 어떻게 사는지 직접 보고 싶어. 항공편 예약했다. 깜짝 놀란 아델리나는 당황했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현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특히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요? 언제 오세요? 다음 주야. 어머니도 함께 가고 싶다고 하시네. 네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더라. 아버지 목소리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사실 부모님도 딸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도윤아, 어떡하지? 우리 집도 좁고 공장에서 일하는 모습 보시면 실망하실 것 같아. 하지만 도윤은 아델리나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부모님이 오신다니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진짜 우리 모습을 보여드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도윤의 말에 아델리나는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1년 넘게 연락도 제대로 못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드디어 루마니아 부모님이 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순간 아버지는 아델리나를 꽉 안아주셨어요. 딸아, 보고 싶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공항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아델리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룸 투룸에서 4명이 함께 지내야 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아델리나와 도윤이 깔끔하게 꾸며놓은 집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다행이야. 집도 예쁘게 꾸며놓았네. 어머니는 부엌을 둘러보며 한국 음식 재료들을 신기해하셨어요. 이게 김치냐? 냄새가 독특하네. 도윤도 루마니아어로 간단한 인사를 준비해뒀어요. 번지아이유에이.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오, 우리말 할 줄 아네?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아버지는 도윤을 보며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첫날 저녁은 아델리나가 직접 만든 루마니아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함께 차려놓고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공장 견학을 가는 날이었어요. 아델리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공장장이 직접 나와서 부모님을 맞이해 주셨어요. 아델리나 씨 부모님이시군요. 따님이 우리 공장의 보물이에요. 정말 성실하고 똑똑해요. 안전관리 업무를 맡은 후로 사고율이 현저히 줄었거든요. 공장장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아델리나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딸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동료들과 진지하게 업무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특히 한 동료가 다쳤을 때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말을 잃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지, 동료들이 얼마나 딸을 믿고 따르는지 직접 목격하신 거였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걱정했는데 아델리나 씨만큼 열심히 하는 직원이 없어요. 의료 지식까지 있어서 우리 직원들 건강관리도 해주시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동료 아줌마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우리 아델리나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맨날 다른 사람 걱정만 해요. 이런 말들을 들으신 부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동료들이 부모님을 위해 특별히 매운 음식 대신 순한 음식들을 준비해줬습니다. 아델리나 부모님이시죠? 따님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우리도 딸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순이 아줌마의 말에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한다니 마음이 놓여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가 직접 만든 불고기와 아델리나가 준비한 루마니아 전통 음식 파파나시가 한 상에 올랐어요. 아버지는 젓가락질이 서툴렀지만 한국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네. 특히 이 불고기는 정말 일품이야. 아빠, 저 부끄럽지 않아요. 진짜 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서 일하면서 진짜 소중한 걸 많이 배웠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함께 일하는 즐거움, 그리고 작은 일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요. 아델리나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옳았다. 아빠가 미안해. 네가 웃고 있으니까 나도 마음이 놓인다. 의사가 되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구나. 그 순간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해와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미안해. 네가 선택한 길을 믿지 못해서. 이제 알겠어. 네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도윤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도윤이 나란히 걸으며 서툰 영어와 제스처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어머니들이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한국 정말 좋은 나라네. 사람들도 친절하고 안전하고. 여자 혼자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다니 놀라워. 루마니아 어머니의 말에 도윤의 어머니가 기뻐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방문을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또 한 번 눈물의 작별을 했어요. 자주 연락해.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너희가 계획하는 게스트하우스도 꼭 성공하길 바란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아델리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네, 아빠. 열심히 살게요. 곧 또 만나요. 그날 밤 도윤과 함께 야근을 나가며 아델리나는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달콤한 커피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부모님도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저도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면 되겠네요. 손을 꼭 잡고 공장으로 향하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부부의 진짜 한국 이야기죠.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고 힘들지만 보람있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이야기. 아델리나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10만 구독자를 넘어섰고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꿈도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온 의대생에서 한국의 성실한 며느리가 된 아델리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주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30년간 국가안보를 담당했던 한 전문가가 한국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6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워싱턴의 모든 관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결과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죠.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단순한 숫자나 통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냉철하고 이성적이기로 유명했던 이 전략가를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의구심 가득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그가 마지막에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강대국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워싱턴 DC 중심가에 위치한 한 회의실. 아침 9시 정각에 시작된 브리핑은 평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포브스에서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표가 대형 스크린에 떠올랐거든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까지는 예상 범위 아니었죠. 4위 독일, 5위 일본도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위에 자리한 대한민국의 이름을 본 순간 20여 명의 참석자들로 가득했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앤더슨은 6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30년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하며 세계 각국의 실력을 냉정하게 분석해온 사람이었죠.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순위표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하는군요. 방위비 분담 문제도 겨우 해결한 나라가 말입니다. 로버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6위는 일시적 착시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특정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예를 들어 코로나 방역 같은 건 말입니다. 회의실 안에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류붐 때문에 문화 점수가 높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단순히 추측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직업정신이 이런 애매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로버트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국장이 물었죠.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로버트의 답변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정말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죠. 사실 로버트에게는 한국에 대한 오래된 기억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32살의 젊은 분석가 시절에 한 번 방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의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포공항은 규모가 작았고 도로는 비좁았으며 정전이 자주 일어났죠. 택시 기사들은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고 호텔 시설도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외제품이 최고라는 분위기가 역력했거든요. 그런 나라가 과연 30년 만에 세계 6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서도 로버트는 반신반의했죠. 아마 실제로 가보면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 것일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한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로버트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압도적인 규모와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의 김포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면세점들의 화려함, 안내시설의 편리함,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공항 하나 잘 지었다고 해서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렌터카를 빌리는 과정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영어 서비스가 완벽했죠. 30년 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GPS 내비게이션도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며 안내해줬고요. IT 인프라는 확실히 발전했군. 로버트는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인 대전까지 가는 고속도로에서 로버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도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안내해줬거든요. 30년 전 좁고 복잡했던 도로는 이제 8차선 고속도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매너가 크게 향상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무질서했던 교통 문화가 이제는 질서 정연했습니다. 대전에 도착해서 방문한 곳은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K9 자주포 모형을 보며 로버트는 속으로 생각했죠. 모형은 그럴듯하게 만들어놨군. 하지만 실제 성능은 어떨까? 그런데 실제 시뮬레이터를 체험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도와 반응 속도가 미국의 최신 장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미국 제품 대비 70% 수준의 가격으로 90%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가성비라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겠군. 로버트는 감탄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장교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저희는 최신이냐보다는 지킬 수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실전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부품을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검증합니다. 이 말을 들은 로버트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실용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졌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최첨단 기술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실용성과 신뢰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죠. 드론 부대 시설을 둘러보며 로버트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드론 기술이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었거든요. 미국도 아직 실험 단계인 분야들이 많은데 말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율비행 시스템은 미국 것보다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라면 정말 세계 6위가 허상이 아닐 수도 있겠군. 로버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죠. 방산 분야 하나만으로는 전체적인 국력을 판단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로버트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에 위치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였죠. 건물 외관부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규모의 IT 인프라가 펼쳐져 있었거든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안내 시스템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계자는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0.1초 안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는 이미 세계 1위거든요. 오직 커버리지도 95% 이상 달성했고요. 실제로 테스트해보니 정말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정도 속도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속도만 빠르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로버트가 질문하자 관계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해킹 시도가 하루에 수만 건씩 들어오는데 차단율이 99.9%입니다. 실제 보안 센터를 둘러보니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죠. 이어서 방문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첨단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들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흘러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무진동 클린룸, 정밀도 1나노미터 수준의 공정 기술, 그리고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까지. 이 공장 하나로 전 세계 스마트폰의 30%가 돌아간다니까요. 공장 관계자의 설명에 로버트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만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로버트가 솔직하게 인정하자 공장장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미국 기술을 많이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저희만의 기술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지하철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초등학생이 말을 걸어왔거든요. 외국인이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유창한 영어에 로버트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왔단다. 그러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와, 정말요? 저는 우주항공공학자가 될 거예요. 한국도 곧 달에 갈 수 있어요. 누리호 발사 성공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열정과 당당함에 로버트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감이었거든요. 그때는 모든 것이 외국 것이 좋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자국의 기술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승객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었거든요. 한 대학생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고 있었고 직장인은 영어 회화 앱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학습 열기는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 로버트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국가 경쟁력인가? 그는 속으로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로버트는 DMZ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분단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최전선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해 1시간 반 정도 차를 타고 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평화로운 농촌 풍경 너머로 철조망과 감시탑이 보이는 묘한 대조였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도착해서 만난 한국군 장교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소위가 북한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죠. 저희는 매일 전쟁과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언제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절박하게 발전하려고 노력하죠. 위기가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로버트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지리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있어서 이런 절박함을 느끼기 어려운데 한국은 생존 자체가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느슨해진 사이에 이들은 더욱 단단해졌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눈빛에서 미국 군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간절함과 책임감을 발견했거든요. 분단 상황이 오히려 한국을 강하게 만든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가 말하자 중령급 지휘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더욱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됐습니다. 실제로 만나본 젊은 병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의식 수준이 높았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국경이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입니다. 한 상병의 말에서 로버트는 진정한 군인 정신을 봤습니다. DMZ 견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로버트는 말없이 차 안에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세대가 만들어낸 성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계 6위로 올려놓은 게 아닐까 싶었죠. 한국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함께 동행한 한국 정부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6.25 전쟁,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까지 매번 위기를 맞을 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거든요. 이런 역사적 경험이 한국인들의 DNA에 새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K-팝과 K-뷰티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와 기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나라는 처음 봅니다. 로버트는 감탄했죠. 미국에서는 문화산업과 첨단 기술이 분리되어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둘이 완벽한 시너지를 내고 있었거든요. 부산으로 향하는 KTT에서 로버트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고속철도 자체도 놀라웠지만 더욱 인상적인 것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발전된 도시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모든 도시가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대전의 과학기술, 대구의 섬유산업, 울산의 중화학공업까지. 단순히 수도권에만 집중된 발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엄청났는데 로버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서울을 벗어나면 급격히 낙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도시를 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프라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균형 발전이야말로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지. 그는 감탄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자료들을 보며 로버트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도움을 주었던 것은 맞지만 정작 피를 흘리며 싸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전시된 사진들 속에서 폐허가 된 부산의 모습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런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한 것이 기적 같았거든요. 70년 전 이곳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기념관 해설사가 설명했어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간신히 버텨냈죠. 만약 그때 무너졌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로버트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움을 받던 나라가 세계 6위의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저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구나. 로버트는 자신의 과거 판단을 반성했습니다. 기념관에서 만난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딸과의 인터뷰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차분하고 품위 있게 말했죠. 미군 덕분에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손으로 이뤄낸 일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도움받은 것에 감사하되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요. 이어서 그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버지는 전쟁 후에 미군 부대에서 일하셨어요. 그때 미군들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만든 제품을 전 세계가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을 들은 로버트는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자존감과 동시에 겸손함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오만하지도 않고 비굴하지도 않은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정신력을 가진 민족이 세계 6위에 오른 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는 속으로 깨달았습니다. 숫자나 통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정신력이었던 거죠. 부산항을 둘러보며 로버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자동화된 크레인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컨테이너들을 옮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로봇 도시 같았습니다. 이런 물류 시스템이 있으니까 K-뷰티나 K-팝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거군. 로버트는 이해했습니다.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로버트는 해운대 해변을 혼자 걸으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온 여행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는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냉정한 분석가였던 자신이 언제부터인가 이 나라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던 거죠. 해변을 걸으며 로버트는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때도 부산 해변에 온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운대는 완전히 달랐죠.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들이 해안선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국가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로버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물질적인 발전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30년 전에는 외국인을 보면 어색해하거나 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더군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들른 한 작은 카페에서 젊은 창업가를 만났거든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의 비전이 정말 대단했어요. 한국에서 개발해서 전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서 로버트는 한국의 미래를 봤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우리도 과거에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군요. 로버트가 감탄하자 젊은 창업가가 겸손하게 대답했죠. 저희 아버지 세대가 기초를 닦아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높이 올라가야죠.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간의 연속성과 발전 의지가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었죠. 미국 젊은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로버트는 아쉬워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로버트는 한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정리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발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정신적 성숙도도 함께 이뤄낸 진정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면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개인의 성공과 공동체의 발전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는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할 칼럼이었죠.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다. 마이너스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진짜 강대국이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제는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글을 쓰면서도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게 해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미국이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교차했거든요.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로버트는 곧바로 칼럼 작성에 매달렸습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한 전문가의 진솔한 고백이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로 시작하는 그의 칼럼은 미국 정가와 언론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숫자보다 강한 것, 바로 사람이다라는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칼럼에서 로버트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에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다. 그들은 최신 기술보다 실용성을 우선시했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군사 전문가의 사고방식이었다. 30년간 국방 분야에서 일한 그의 평가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의지의 구현체였다.
한국 사람들은 오늘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내일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로버트의 글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까지 높이 평가했습니다. 칼럼이 발표된 후 로버트에게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CNN, BBC, 폭스뉴스 등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인터뷰를 요청했죠. 하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당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몇 개의 진지한 학술 토론회에만 참여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로버트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유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존 본능에서 나온 발전 의지가 있어요. 미국이 풍요로움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매 순간 더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버트의 말에 청중들은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30년간 국가 전략을 다뤄온 전문가의 진솔한 고백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세대 간의 연속성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기초를 닦았고 산업화 세대가 중간을 채웠으며 지금의 젊은 세대가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각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고 투자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로버트의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죠.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버트는 차분하게 자신이 직접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한 게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분석의 결과예요. 한국의 기술력,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지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갔습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30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기술력의 증명이에요.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9개국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NG선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추격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기술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버트의 설명에 참석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니 더욱 실감이 났거든요. 시간이 흘러 로버트의 칼럼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객관적인 외국 전문가의 시각으로 자국을 평가받았다며 큰 관심을 보였죠.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로버트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에서도 그를 초청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자신에게는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이후 그의 세계관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는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만 국력을 평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야말로 진짜 국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눈빛에서 본 그 간절함, 그것이야말로 어떤 무기보다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주 이야기했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특별 강연에서 로버트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습니다. 분단, 전쟁,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까지 매번 더 큰 시련이 닥칠 때마다 더 강해져서 일어났어요. 이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사교육 열풍이 아니라 국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결과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갖추게 된 거죠.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로버트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겸손함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점을 찾으려고 하죠. 반면 미국은 세계 1위라는 자만에 빠져서 배우려는 자세를 잃었어요. 6개월 후 로버트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죠. 정부 초청도 있었지만 그는 조용히 혼자 한국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서울거리를 걸으며 그는 새로운 변화들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도 또 다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 속도라면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는 기대에 차서 중얼거렸습니다. 명동거리에서 만난 젊은이들은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고 강남의 스타트업 단지는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특히 환경기술과 바이오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에서 일몰을 바라보며 로버트는 깊은 감동에 젖었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 어떤 도시보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과 열정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3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까지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의 의지력이 그 야경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로버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옆에서 조깅하던 한 시민이 그의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나라가 좋으세요? 네, 정말 좋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 시민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신감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고 로버트는 생각했습니다.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자세 말이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로버트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중간 규모의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던 자신이 이제는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진정성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없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었고 그 진심이 로버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대한민국, 숫자가 아니라 정신으로 기억될 나라. 그의 마지막 내레이션처럼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진짜 강대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6위라는 순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의지는 앞으로도 한국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가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한 외국인 유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계엄령이요? 불가리아였으면 전쟁 났어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질서를 지키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외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불가리아 소피아 출신의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엘레나는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고려대학교에 유학을 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적응, 문화적 차이, 그리고 뜻밖의 사랑까지. 그녀의 한국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그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발견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나눠볼까요? 지금부터 엘레나의 감동적인 한국 정착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엘레나입니다. 소피아라는 불가리아의 수도에서 태어났죠. 불가리아는 동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소피아 로렌이나 요구르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엘레나의 목소리가 흐르는 동안 화면에는 소피아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 그리고 무표정한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제가 8살 때였습니다. 방과 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겨울 연가였던 것 같아요. 눈 내리는 장면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는 자막도 없어서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감정만큼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어린 엘레나의 모습으로 전환됩니다. TV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는 소녀의 모습. 저희 불가리아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학교에서 제가 문학을 좋아한다고 하면 친구들은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냐고 비웃었어요. 돈이 되는 실용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였거든요. 엘레나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창밖으로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느꼈던 건 감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질서와 예의를 중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나 봐요. 17살 때부터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와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단어를 하나씩 외웠죠. 화면에는 엘레나의 방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와 노트가 보입니다. 벽에는 한국 배우들의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한강이라는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작은 붕어 모양의 빵을 나눠 먹으며 웃고 있는 꿈이었죠. 그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느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꿈속 장면이 흐릿하게 비춰집니다. 한강변에서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 하지만 남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에 깊은 애정을 느끼게 됐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그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언젠가 꼭 한국에 가보겠다고. 대학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독일이나 프랑스도 아니고. 아버지는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이셨죠. 엘레나의 집 주방에서 일어나는 가족 토론 장면이 재현됩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3명의 가족.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고 엘레나를 바라봅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서유럽으로 가는 것이 성공의 상징이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런데 저는 갑자기 아시아의 한국을 이야기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저 애가 미쳤나 싶으셨겠죠. 엘레나는 자신의 방에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국의 발전상, 교육 시스템, 문화적 가치 등을 담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밤을 새며 한국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경제 발전부터 교육 시스템, 문화적 가치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부모님께 제 꿈을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왜 한국에 가고 싶은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가족 거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엘레나의 모습. 부모님은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제 열정이 부모님께 전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그래도 너무 위험하진 않을까?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한국 대학 입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엘레나가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 인터넷으로 한국 대학들을 찾아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장학생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엘레나가 합격 통지서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부모님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또 그 꿈을 꿨습니다. 한강에서 누군가와 붕어빵을 나눠 먹는 꿈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어요. 그 사람의 미소가 보였거든요. 그때 알았죠. 제가 가는 길이 맞다는 것을. 공항에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엘레나. 엘레나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그렇게 저는 23살의 나이에 한국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나라로 향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정리정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안내 표지판은 정확했고 그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불가리아 소피아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엘레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신기한 듯 바라보는 표정. 첫 한국 음식 경험은 공항 푸드코트에서였어요. 된장찌개와 밥을 시켰는데 맛이 완전히 새로웠습니다. 불가리아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짠 편인데 한국 음식은 다양한 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떡볶이도 잘 먹습니다. 엘레나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는 장면.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미소를 짓습니다. 고려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밤 11시인데도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고 카페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 카페는 수다를 떨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자기계발의 공간이었죠. 도서관과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 어색하게 서 있는 엘레나. 수업 첫날 교수님이 자기소개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떨리는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불가리아에서 온 엘레나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클래스 전체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교실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엘레나의 모습. 긴장한 표정에서 점차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한국어는 책으로 배운 것과 실제 사용하는 것이 정말 달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맛있게 먹어요 라고 했다가 웃음거리가 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친구들이 친절하게 고쳐주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엘레나가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친구들이 웃으며 도와주는 모습. 제가 가장 감명받은 것은 한국인들의 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었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진심으로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제 생일에 룸메이트가 케이크를 사왔을 때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기숙사 방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하는 장면. 엘레나가 감동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특히 한국 카페 문화가 좋았어요. 시끄럽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저도 모르게 카페에서 책을 읽는 습관이 생겼어요. 카페에서 차분히 책을 읽는 엘레나의 모습.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리듬에 천천히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의 질서와 예의가 제 성격과 잘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여기에 살았던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항상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때로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죠. 엘레나가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서울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표정은 쓸쓸합니다. 한국어로 대화할 때 제 생각을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교수님께 질문을 하려다가 말을 더듬거나 토론 시간에 좋은 생각이 있어도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침묵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열심히 필기하는 엘레나의 모습. 주변 학생들은 활발하게 토론하는데 엘레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친절했지만 가끔은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해 못할 거야 라는 눈빛을 느낄 때도 있었죠. 특히 한국의 군대 문화나 학창시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소외되곤 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는 엘레나. 옆에서는 한국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엘레나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가면 외국인이세요? 하고 묻고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증금 제도도 생소했고 계약서의 한자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그때 한국인 친구가 동행해주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보며 당황하는 엘레나와 그녀를 도와주는 한국인 친구의 모습이 보입니다. 취업에 대한 고민도 커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사회에 나가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외국인 강사나 통역사 같은 제한된 직업군으로만 안내받는 것이 현실이었죠. 취업 상담실에서 상담사와 이야기하는 엘레나. 책상 위에는 외국인 취업 안내 책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명절 때였어요. 한국 친구들은 모두 고향에 가고 기숙사는 텅 비었습니다. 불가리아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텅 빈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으로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엘레나.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고 문화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위로를 받았죠. 다국적 유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갖는 장면. 각자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때 알게 된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비슷한 고충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만의 특별함도 있었습니다. 바로 낯선 이를 향한 따뜻한 배려와 질서 의식이었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이 곧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계엄령 관련 속보가 나왔어요. 정확한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죠. 엘레나가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장면이 보입니다. 저는 즉시 같은 학교 불가리아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뉴스 봤어? 계엄령이래. 우리 어떡하지?
그 친구도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불가리아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거리는 혼란스러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전화통화 중인 엘레나의 모습. 창밖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서울거리가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여러 나라 유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난리였어요. 일부는 당장 귀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일부는 대사관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했죠. 핸드폰 화면에 떠오르는 메시지들. 다양한 언어로 걱정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제가 급하게 연락했을 때 민지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오늘 수업 일정대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말이죠. 한국 친구와 통화하는 엘레나. 점점 의아한 표정으로 변합니다. 혼란스러웠어요. 뉴스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한국인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과연 거리에는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 궁금했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가는 엘레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공포나 혼란의 기색도 없었어요. 평범한 서울거리의 모습.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승객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공포에 질려 있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위기 대응 방식이구나. 지하철 안에서 주변을 관찰하는 엘레나. 그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감동으로 변해갑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시국에 대해 언급하시더니 곧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침착함이 놀라웠습니다. 강의실에서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 엘레나는 여전히 약간 긴장한 표정입니다. 그날 저녁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불가리아였다면 지금쯤 거리는 시위대로 가득하고 학교는 문을 닫았을 텐데. 한국인들의 이 침착함과 질서의식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몰 시간의 캠퍼스 모습. 엘레나가 감탄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감정보다 공동체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성숙한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엘레나가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에 관한 책을 펼쳐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 한국의 역사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라니. 불가리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도서관에서 IMF 관련 자료를 보며 감동받는 엘레나의 모습. 금모으기 운동 관련 흑백 사진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왜 다들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 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게 더 도움이 되니까요. 패닉에 빠지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카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엘레나.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하고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 놀라웠어요. 코로나19 초기에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질서를 지켰다는 이야기.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서로 돕는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는 엘레나의 모습.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엘레나는 이미 한국인이나 다름없네요. 우리 문화를 이렇게 이해해주다니.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남학생의 말에 감동하는 엘레나. 주변 친구들이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은 제가 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때마다 가장 진지하게 들어주던 고려대 문예창작과 선배였죠.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준호의 모습이 클로즈업됩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청년입니다. 알고 보니 준호는 제 블로그를 찾아 읽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과 생각을 한국어로 기록한 블로그였는데 그걸 우연히 발견하고 계속 읽어왔다고 했습니다. 글이 정말 아름다워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모습이 새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준호와 엘레나의 모습.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엘레나의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내 글을 읽고 가치 있게 여겨준다는 것, 그것도 한국인이. 저에게는 큰 인정과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와 자주 만나게 됐죠. 엘레나와 준호가 캠퍼스를 함께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은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들을 알려주었어요.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물건을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는 분실물 센터,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에겐 당연할지 모르지만 외국인에겐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일상 모습들이 화면에 비춰집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분실물 센터, 밤거리를 안전하게 걷는 시민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의 집단적 규율과 질서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요.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카페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 창밖으로는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준호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너무 많은 고난을 함께 겪어왔기 때문일 거예요. 전쟁, 가난, 독재. 그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을 거예요.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하는 준호와 엘레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진 시민의식.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아닐까요? 저는 그날 밤 제 블로그에 이런 생각들을 길게 적었습니다. 글을 쓰면서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밤 노트북 앞에 앉아 글을 쓰는 엘레나. 눈물을 훔치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시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위기 속에서도 단결하는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 후로 준호와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문학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불가리아 시인들의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들려주곤 했어요.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함께 보고 있는 준호와 엘레나. 두 사람의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편안합니다. 준호는 전공이 문예창작과인데 당신의 글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했어요. 제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이 그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나 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카페에서 각자의 노트북으로 글을 쓰는 두 사람.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어요. 이번 주말에 한강공원에 벚꽃 보러 갈래요? 그 질문이 평범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제가 자주 꾸던 그 꿈이 떠올랐거든요. 준호의 제안에 놀란 표정의 엘레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꿈속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강공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물가를 따라 늘어선 벚꽃 나무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 생동감 넘치는 풍경이었습니다. 한강공원이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햇살 아래 빛나는 강물과 만개한 벚꽃들. 우리는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날씨는 완벽했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한국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불가리아 민간 설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어요. 강변을 걸으며 대화하는 두 사람의 모습. 둘 다 편안한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잠시만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길가의 작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들고 온 것은 붕어빵이었습니다. 붕어빵을 들고 돌아오는 준호. 엘레나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붕어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꿈에서 본 그 장면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우리나라 길거리 음식인데 맛있어요 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붕어빵을 나눠 먹는 두 사람. 엘레나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립니다. 그날 강변의 벤치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으면서 준호에게 제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부터 계속 꾸었던 그 꿈, 그리고 지금 그 장면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엘레나. 준호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건 운명이 아닐까요? 당신이 한국에 올 운명이었던 거죠. 그 말에 저는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의 말이 맞다고 느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한강 위로 붉은 노을이 비춥니다. 그 아래 준호와 엘레나의 실루엣.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제게 한국의 깊은 면들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에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새로운 관점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존재였죠. 다양한 장소를 함께 방문하는 두 사람의 모습. 박물관, 서점,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엘레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자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에서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 엘레나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는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행복을 넘어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한국을 떠나 돌아갈 곳으로 생각하지 않게 됐죠. 대학 캠퍼스에서 졸업가운을 입고 있는 엘레나의 모습. 그녀의 표정은 결연합니다. 졸업을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불가리아로 돌아가야 할지 한국에 남아야 할지. 부모님은 물론 귀국을 원하셨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부모님과 영상통화 중인 엘레나.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가리아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유럽의 한 뉴스 채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한국 관련 기사를 보내주며 물었어요. 이게 진짜야? 그 기사는 한국의 계엄령 상황을 극도로 과장하고 있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으로 기사를 읽는 엘레나. 화면에는 한국 상황을 왜곡한 기사 내용이 보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확 솟구쳤어요. 이건 진실이 아니야.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 저는 즉시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성숙한 시민들의 모습을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열정적으로 글을 쓰는 엘레나. 그녀의 표정은 진지하고 결연합니다. 그리고 그 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어요. 해외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공유했고 심지어 몇몇 불가리아 언론에서도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불가리아인의 시선이라는 주제로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엘레나. 노트북 화면에는 불가리아 방송사 로고가 보입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과 실제 한국의 모습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요. 깊은 생각에 잠긴 엘레나.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되겠다고요. 더 이상 불가리아로 돌아가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엘레나. 그녀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준호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어요. 당신의 시선이 가치 있는 이유는 외부자의 객관성과 내부자의 애정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죠. 그 말이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앉아 미래 계획을 이야기하는 엘레나. 두 사람의 표정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저는 작은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서울의 평범한 골목길, 시장, 한강공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거나 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진실을 담고 싶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시장에서 노인들을 인터뷰하는 엘레나.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종로의 한 찻집에서 할머니를 인터뷰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내신 분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이만큼 온 것은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에요 라고 말하면서요. 할머니를 인터뷰하며 감동받는 엘레나.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엘레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 이상 불가리아인도 한국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리 같은 존재로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세계에 전할 것입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서 있는 엘레나와 준호.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고 엘레나는 카메라를 들고 밝게 웃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토록 한국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도 그 특별한 질서와 배려,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단결력을 가진 이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겠습니다. 다양한 한국의 일상 풍경들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그 위로 엘레나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불가리아에서 온 한 소녀가 꿈꾸었던 한국, 그리고 그 꿈보다 더 아름다웠던 현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계속됩니다.